안녕하세요. 흔히 사이를 두고 백년손님이라고 하는데 백년손님은 무슨?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열이 뻗칩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젊었을 때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결혼 후에 각자 죽어라 노력해서 나름 잘 사는 축에 속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딸아이 가지고 그냥 일을 그만두었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 금슬도 좋았는데 한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소가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딸아이가 조금 늦게 찾아와 주었죠. 남편과 저 둘 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한 임신이어서 그랬는지 딸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좀 약했어요. 평균 체중에 못 미치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한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죠. 그 작고 어린아이가 아파하는 걸 보니까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을 정도로 속상했어요. 지금은 남들만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무튼 어렵게 가진 아이인데다가 몸까지 허약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극성이다 할 정도로 남편도 저도 딸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딸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 무조건 할 수 있게 해줬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사줬어요. 이러면 애벌은 나빠진다고 주위 어른들이 꾸중도 하셨는데 버릇은 나빠도 되니까 제발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줬으면 했죠. 다행히 딸아이는 풍족한 환경에서 순하고 착한 성격으로 자라줬어요. 아이가 집에서는 자기 세상처럼 지내는 반면 밖에서는 낯가림이 심하고 소극적인 게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큰 문제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딸아이가 크면서 자기 재능이랑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미술과이며 무용이며 성악까지 시켜봤는데 어느 순간 딸은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고 했어요. 자식이 하고 싶은 건 다 응원하고픈 게 부모 마음이긴 해도 수많은 일들 놔두고 왜 하필 요리인가 싶어 조금 안타까워했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진 몰라도 요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고 요리사란 직업은 뭔가 사회적 성공이랑 멀리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혹시라도 독립하거나 시집가면 지겹도록 하게 될 텐데 왜 굳이 그걸 직업으로 삼아야 하나 싶었죠. 그러다가 딸이 저 몰래 요리학원에 등록해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딸아이의 열정이 진심이구나 싶어 제가 한 수 접었습니다. 기왕 요리사 될 거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는 마음으로 남편과 상의 후 딸아이를 프랑스에 있는 제일 유명한 요리 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초등학교 교사 일을 선택했던 거였어요. 저는 못했지만 딸만큼은 원하는 꿈 이뤄주고 싶어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늘 애 같잖아요. 마음 같아선 딸 유학길에 따라가고 싶었는데 참고 얼른 딸아이 한국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딸이 귀국하던 날 정말 오랜만에 새 식구가 모여서 함께 저녁할 생각으로 딸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딸은 웬 남자 외국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했다지만 모르는 남자를, 그것도 외국인을 집에 데리고 와서 남편과 저는 얼어붙었죠. 딸아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유학 중에 만나 2년 동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라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언질 한 번 없더니 저 몰래 2년 동안 누굴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딱 봐도 딸아이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여서 몇 살이냐 물으니 딸아이보다 9살이나 많다고 하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노화가 빠르다고 하던데 9살이나 더 많다니 좀 탐탁지 않더군요. 저희들 다 당황스럽기는 해도 일단 예의는 차려야 하니 딸아이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식탁으로 안내했죠. 넷이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딸의 남자친구는 숟가락을 쓰는 건지 마는 건지
밥을 몇 톨인지 셀 수 있을 정도로 깨작깨작 먹고 젓가락질도 못하는지 반찬을 식탁에 이리저리 떨어뜨렸어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싶어 포크를 가져다 주니 포크로 제가 담근 나물을 푹 찍어서 먹는데 표정이 일그러지다가 몇 번 씹다가 휴지에다 뱉어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좀 기분 상했어요. 아무리 외국인이라 쳐도 밥상에서 지킬 예절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할 거 아닌가요? 최소한 밥 먹다가 그걸 만든 사람 앞에서 뱉는 게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가르친 나라는 없겠죠. 혹시나 제 나물이 문제인가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나물은 괜찮았어요. 남편도 딸아이도 다 잘 먹었거든요. 게다가 딸의 남자친구는 나물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모든 반찬을 집어서 냄새만 조금 맡다가 입에 대지도 않고 다시 내려놓더군요. 제가 한 음식이 무슨 애기 똥 기저귀인 양 굴더군요. 딸의 남자친구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식사 자리 내내 공기가 어색했습니다. 딸은 어떻게든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남편은 용기 내서 딸의 남자친구에게 말을 거는데 딸의 남자친구는 멋씹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그것 때문에 딸에게 혹시 남자친구가 한국말을 아예 못하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웬만한 일상 표현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다는 거예요. 결국 일부러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거란 결론이 나더군요. 그날 딸의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딸은 더 기절할 만한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오늘 저희에게 소개시켜 준 거라고 하더군요. 딸이 좋다는데 어쩌나 싶다가도 정말 그 남자만큼은 싫더라고요. 당장 오늘 하루만 봤는데도 도저히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도 딸은 그 남자가 좋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봐서 누가 봐도 별로인 사람을 좋다고 데리고 온 건지 답답했죠. 솔직히 딸의 남자친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콧대도 높고 키도 큰데다 미남이긴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평생 얼굴만 뜯어먹고 살 순 없잖아요. 딸애 보고 남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니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던데 요즘 세상에 화가가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사나요? 혹시 몰라 남자친구 쪽 부모님은 만나봤냐고 하니까 딸이 망설이다가 대답하더군요. 엄마, 그 사람 부모님 안 계셔. 그러니까 고아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고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솔직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아이 누가 데려가든 아까워 죽겠는데 고아에 가진 거 하나 없는 외국인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속이 터졌어요. 그나마 남편은 저보고 진정하라고 아직 한 번밖에 안 만나보지 않았냐고 몇 번 더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사실 몇 번을 만나봐도 첫인상과 조건이 너무 별로라 시간 낭비나 다름없을 것 같았어요. 몇 번을 만나든 전 무조건 반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무조건 풀리진 않더군요. 딸이 임신을 해버렸어요. 제가 반대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런 건가 싶어 순간 화가 나서 너 지금 엄마한테 임신으로 반항하니? 생명이 장난이야? 하고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딸은 아니야 엄마. 하늘에 맹세코. 나 진짜 조심했어.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당황해하더군요. 거짓말인 것 같진 않았어요. 이미 생겨버린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라 결국 동네 창피하지 않게 울며 겨자 먹기로 딸아이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불러들여서 딸아이의 임신 소식을 알리니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덤덤하더라고요. 그걸 넘어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묘하게 웃기까지 했죠.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려서 혹시 일부러 딸아이를 임신시킨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증거는 없어서 생각만으로 그쳤습니다. 아무튼 딸은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딸이 아까워서 어찌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그만 좀 울라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초상집인 줄 알겠다고 할 정도로 많이 울었죠. 결혼하고 아이 낳을 동안은 딸의 부부를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신하는 바람에 주방에서 일하는 건 위험하니까 직장에 다닐 수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사위가 이렇다 할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딸애가 서둘러서 결혼한 데다 상대가 외국인이다 보니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했는데, 체면이 있어서 차마 사실대로는 말 못하고 사위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갤러리를 운영하는 예술가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예술가는 개뿔. 사위는 딸과 결혼하고 아무런 경제활동도 안 했고 그림도 그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림도 말이 좋아 그림이지, 관광지 같은 데에서 푼돈 받고 사람들 초상화 그려주는 일로 겨우 벌어먹고 살았다 하더군요. 사위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는지 남편과 제게 앞으로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라고 말하더군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건달처럼 지내는 것보다야 뭐든 하는 게 좋겠다고 좋게 말해주긴 했는데, 다음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작업실이 필요하다고 아파트를 하나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뻔뻔하게 요구해서 진짜 한 대 걷어 차주고 싶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나중에 아이 낳으면 딸과 사이도 분가하긴 해야 할 테니 그거 생각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40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증여해 줬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에 욕심 많던 딸아이는 임신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쥐가 뭐 예쁘다고 아파트까지 달라는 사위 신부가 괘씸했죠. 딸아이 출산을 앞둔 어느 날 미리 축하하는 셈치고 사위도 포함해서 온 가족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올려둔 사위폰에 전화가 걸려왔죠. 화면을 보니 국제전화였는데 그걸 본 사위의 표정이 묘하게 굳는 겁니다. 딸아이도 사위를 보고 웬 국제전화? 당신 친구나 뭐 아는 사람 아니야? 하고 묻는데, 사위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손사래를 치면서 에이, 나한테 전화할 사람 없어 하면서 전화기를 아예 뒤집어서 전화를 무시하더라고요. 이때 뭔가 사위가 의심스럽단 촉이 왔는데 이후로는 별다른 일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까먹게 됐네요. 딸은 아주 예쁜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혼혈이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갓난아기인데도 쌍꺼풀이 짙고 속눈썹이 진하고 길어서 나중에 커서 남자 여럿 울리게 생겼더라고요. 처음에는 딸아이 임신이 반갑지 않았는데 막상 태어난 손녀를 보니 너무 예뻐서 제가 계속 안고 다녔어요. 근데 사위는 태어난 자기 딸을 보고도 몇 번 대충 안아주고는 말았어요. 딸이 태어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사위는 그 잘난 예술한답시고 거의 하루 종일을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어떨 땐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모든 육아는 딸아이가 독박으로 뒤집었었죠. 딸이 집에만 머물면서 손주를 돌보고 하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지루한 것 같다면서 아이가 밉진 않은데 솔직히 너무 답답하다고 제게 털어놓더군요. 그래서 기분 전환할 겸 손녀는 내가 볼 테니 딸 보고 친구도 만나고 외출도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딸이 오랜만에 친구 만난다고 외출한 사이에 사위가 집으로 돌아와서 딸이 없는 걸 확인하자 저보고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장모님, 유진이 어디 갔어요? 아니, 애엄마가 애는 안 보고 대체 어디 간 거예요? 외국인이라 한국보다 더 개방적일 줄 알았는데 사위를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제가 사위에게 아니, 애엄마라고 친구 못 만난다는 법이 어딨냐? 걔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해난 내가 돌볼 테니까 나가서 바람 쐬고 오라고 했어 라고 말하니까 사위는 맘에 안 든다는 표정을 하고 다시 뒤를 돌아 집을 나가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위는 아예 상전처럼 굴었죠.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갈수록 딸을 향한 사위의 의처증이 심해지더라고요. 거의 10분에 한 번씩은 전화와서 딸이 어딨는지 확인하고 그걸로는 못 믿겠다면서 아예 뒤에 배경까지 나오게 사진도 찍어서 보내라고 했죠.
심할 땐 딸이 영상통화를 걸어서 사위에게 그만 좀 하라고, 이젠 믿을 거냐고 말하는 걸 본 적도 있었어요. 사실 손녀는 제가 집에서 보면 되는 거였는데 딸애가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전부 사위의 의처증 때문이었죠. 혹시나 먼 타국 땅에서 처가살이 하는 게 스트레스라 그런가 싶어 부부끼리 있으면 좀 나아질까 이참에 작업실로 준 아파트에서 둘이 분가하는 건 어떻냐고 했는데 딸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고민해보는 반면 사위는 죽어도 싫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의처증도 의처증 나름이지 사위가 딸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었어요. 갈수록 딸과 손녀를 신경 쓰지 않다고 있다는 티가 났죠. 하루는 딸이 결혼기념일이라 나름대로 부부 사이를 개선시키려고 사위에게 깜짝 선물 겸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도움이 되고 싶어 남편과 저도 손녀를 데리고 호텔을 잡아서 집을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둘이서만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다음날 새벽에 집에 들어가니까 딸이 자기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영문을 물으니 사위가 아예 집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년, 20년 같이 산 부부도 아니고 어떻게 결혼기념일을 깜빡할 수가 있나요? 알면서도 집에 안 들어왔으면 그건 더한 놈이고요. 도저히 이놈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 길로 딸과 함께 바로 사위가 있을 것 같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꼭두 새벽이라 아직 자고 있나 싶어 따로 초인종은 안 누르고 들어갔어요. 원래 저희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집이라 도어랑 마스터키 여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아직 자는가 싶어서 조심스레 안방으로 향했어요. 더블베드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형체가 보이길래 순간 딸은 상심했는데 이놈은 속 편하게 퍼질러 잠이나 자는구나. 그동안의 울분이 쌓여 이불을 휙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딸과 저 둘 다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어요. 사위는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깜짝 놀라 둘 다 얼어버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는 저보다도 딸이 받았을 충격을 먼저 생각하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인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자기 핸드백에 챙겨 다니는 물통을 꺼내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차가운 커피를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두 사람에게 끼얹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커피 세례를 받은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더군요. 사이놈은 자기 눈앞에 저희 모녀가 서 있으니 눈만 뜨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옆에 여자는 상황 파악을 덜 됐어도 창피한 건 아는지 뒤로 몸을 숨기더군요. 그동안 순하고 화 한 번 제대로 못 내던 여린 딸이 그렇게 언성을 높여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봤어요. 이 미친놈아, 너 대체 뭐하는 놈이야? 집에서 너 기다리는 와이프랑 애 생각은 안 나든? 그동안 가진 거 없는 놈 우리 집 재산으로 먹게 살게 해줬더니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사위에게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나보고 미혼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라고 되묻는 겁니다. 딱 봐도 사이놈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외도한 것 같더군요. 가지가지 한다 참. 딸은 헛웃음을 한번 짓고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작업실이 있는 방으로 가서 사이놈이 그린 그림을 다 찢어서 던져버리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사이놈이 헐레벌떡 달려가서 딸을 붙잡고 이성적이지 못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림은 가만히 냅둬 제발 하고 말리는데 그 순간 딸이 갖가지 색상의 물감을 사이놈 얼굴에 쭉 짜버리더군요. 이성은 얼어 죽을 이성. 그래서 넌 이성적으로 바람폈냐? 딸은 더 난리를 쳐놓으려다가 제가 더 이상 사이놈 꼬라지 보고 있기도 싫어 끌고 나왔어요. 딸과 함께 집 가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집 도착하자마자 딸이 절 붙잡고 펑펑 울더군요. 곱씹어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고 이런 경우 없는 일이 다 있나 싶어 욕도 안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도 딸이 제일 안쓰러워 저까지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소식을 듣고 분개한 남편이 당장 아파트에서 사이놈 내쫓고
자기랑 친분 있는 법조인 소개해서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파트를 증여할 때 혹시 몰라 명의를 딸 이름으로 해놔서 아파트 건은 처리하기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사위와 함께 있던 그 여자에게서 저희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나중에 연락이 오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나름 있는 집 딸인데 사이놈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나서 자기는 맹세코 자기가 불륜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면서 사과하더군요. 게다가 이 아가씨는 또 사이한테 잠시나마 진심이었는지 나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신당한 거여서 저희 딸만큼이나 도끼를 가득 품고 그놈이 이 나라에서 고개 못 들고 살게 해주자고 제게 말하더군요. 그 덕분에 사이놈은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나서 한국에선 자기 원래 하던 미술업계 쪽은 아예 발도 붙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워낙 실력이 없어서 굳이 앞길에 회방 안 놓아도 알아서 망할 것 같지만요. 그리고 그 아가씨가 전해준 말로는 또 사위놈이 사실 고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국에 부모가 있긴 한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아예 없는 척 동정심을 사려고 저희에게 거짓말을 친 것 같더라고요. 뭐 이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 다 있나요? 가난하고 부유하고를 떠나서 있는 부모를 죽은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하다뇨. 알면 알수록 사이놈 인간 덜 됐구나 느꼈습니다. 딸은 그 이후로 씩씩한 척을 하긴 해도 손녀를 혼자 키우게 된 데다 손녀를 볼 때마다 사이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 딸이 받는 정신적 충격을 걱정했는데 너무 큰일을 겪어서 그런지 오히려 저보다 담담하게 상황을 잘 헤쳐나가더군요. 너무 어린 나이에 손녀가 아빠 없이 자랄까 사회적 시선이 걱정도 됐지만 장기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그런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어요. 일이 마무리되고 저희 가족은 생각보다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손녀도 어느 정도 컸고 유학까지 다녀왔으니 원래 하려던 일을 새로 도전해보려고 한다며 호텔 레스토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하며 일하고 있어요. 퇴근할 때마다 일은 힘들어도 재밌다고 웃는 딸아이 얼굴을 보면 행복이 멀리 있지 않구나 싶어요. 딸아이 행복이 곧 제 행복이니까요. 처음에 사연 올릴 때만 해도 일이 일이다 보니 이걸 과연 올려도 되나?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망설여졌는데 막상 쓰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